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저희들은 어머님한테 아마 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매주 우리 학생들 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많이 못 오셨는데 조금 올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별수 선생님 앞쪽으로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30명 와줄 것 같으니까 앞쪽으로 와주시면 끝나고 나서 오늘 강의 끝난 후에 우리 어머니들하고 선생님들 한 번에 가지지 마시고 차량으로 바로 홈플러스 작전도 홈플러스 그쪽으로 식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는데요. 찬양 한 2곡 정도만 하고 교수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양 먼저 할 텐데요. 이 찬양이 이번에 저희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했던 주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같이 한번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그 사랑 끝까지 지키며 우리 함께 나눠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처음부터 생각합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따라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과 함께 사랑까지 지키며 우리 함께 나눠가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따라가요. 다음 찬양은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가는 같이 찬양입니다. 저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잎이 나는 잎이 마르고 그 열매가 없으며 참나무 열매 굵히고 똑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참나무 열매 굵히고 정확한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자, 우리 많이 기다리셨죠? 네, 우리 그 세계 미랄 연합 총재시면서 저희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같이 교수님을 시작하셨던 우리 이재석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시각 장애이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강의를 위해서 여기 오셨으니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조금 반응을 보여야 예신들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문제가 되고요. 시각장애인도 급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잘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은 1급에서 6급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높습니다. 1급입니다. 1급. 그래서 1급이면은 근데 요새는 보니까요 1급도 상당히 보행이 될 정도로 약시도 있는데 돈이 참 천차만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야말로 100%예요. 100%.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두가 장애인 가족인데 물론 직접적으로 가족도 있을 거고 또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오랫동안 섬김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가족애를 느끼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되실 거고 물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두가 장애인 가족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뭐랄까 전혀 장애인과 무관한 그런 데 가서 장애인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긴장도 되고 또 조심성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아시니까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요새는 인터넷 다 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더군다나 여기에 여러분들의 미라이프 이 구성원들은 주로 지적장애 주로가 아니라 다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장애인 문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쪽은 오히려 모를 수 있습니다. 시책 같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가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참 많이 고민했어. 무슨 말씀 드릴까? 더군다나 여러분 중에는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일변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좀 고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러나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제가 가진 장애는 시각장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회 안에서 장애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차별, 냉대, 그리고 제도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사회적 불리 같은 것들은 지적 장애나 자폐적 장애나 시각 장애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저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사회 환경 속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됐고 또 세계적인 단체를 일궈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인데 저를 자랑한다기보다는 뭐가 중요했을까? 이 장애인을 이 사회 안에서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 이 우리나라 장애인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법 외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도 있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특수기술법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장애인 관련 법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입니다. 통합의 목표입니다. 이 사실은 그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했달까 아니면은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로 등장했던 거는 아주 세월이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76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한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걸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1981년을 그러니까 5년 후 81년을 세계 장애인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때 1년을 장애인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법을 제정하고 혹은 개정하는 그런 해로 정하자. 그렇게 정하고 나서 그때 장애인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슬로건을 이렇게 정해서 그때 정한 슬로건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장애인의 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대두가 되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덕분에 80년도에 이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것이 그때는 참 심신장애 복지법이 제정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에 끊임없이 대두되는 장애인 특수교육이든 장애인 관련 복지든 모든 장애인 차별 금지를 하는 것이든 간에 목표가 뭐냐면은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시킨다. 통합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그게 이제 목표란 말씀이죠. 근데 결국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안 됐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새삼스럽게 통합을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라면 누가 통합을 말하겠어요? 정말 상당한 그 양자 사이에 거리가 넓고 결국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놓여있고 그로 인해서 한쪽은 너무나 치명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통합의 일환으로서 일단은 장애인에게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인들이 또 준비할 게 있지만 장애인 쪽에서 준비를 하다. 그 준비 속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소위 교육, 재활, 그 안에는 특수교육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훈련, 사회 적응 훈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장애인에게 주어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시키면서 우리는 이만큼 준비됐다. 이제 당신을 받으시오. 사회학에서. 그리고 이 준비된 장애인들이 사회 안에서 떳떳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헌하면서 살도록 해달라.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통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도 이것이 계속 연구되고 있고 주장되고 있고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요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현장에서 제가 이 미랄성교단을 1979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5년 됐어요. 그때 제가 총신대 3학년 때인데 저는 그 15세 때 신임이 됐어요. 15세 15살 때 신임이 되고 초등학교 때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시비에 잠겨서 고통을 느끼고 힘들게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 서울명학교를 6년 다녔고요, 중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받았고 그게 76년.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총신대에 입학해서 총신대 3학년 때인 79년도에 미라를 만든 이제 그런 과정이 쭉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장애인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에서 이 장애를 가진 성도들에 대한 섬김, 어떤 준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신앙적 지도랄지 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좀 향상되도록 애써주는 것이랄지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35년 동안 장애인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뭐가 가장 통합의 저의 요소일까? 뭐가 장애인과 일반 사회가 하나가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장애인도 준비가 많이 돼야 되지만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그것이 결론이야. 결국은 소위가 이제 언제든지 양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더 힘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더 힘 있는 쪽인 이 소위 사회 일반 구성원들이 장애인들을 쉽게 수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또 얼마든지 유능하게 각고의 노력 끝에 준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쌓아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로 받아주지 않는 결국은 이 법을 초월해서 법은 상당히 요즘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법과 무관하게 법을 초월해서 일반 사회가 장애인을 잘 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것이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 혼자의 생각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 관련 이 소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뭐가 바뀌게 되냐면 어떻게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시킬 것인가가 이제 최대의 관심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이 시간이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의 인식이 더 발전되고 더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발전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예, 물론 제가 1970년도 초에 시각장애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좀 뭐 훨씬 더 지금보다 안 좋았죠. 정보도 그때는 더 없고 뭐 장애인 쪽에서 뭐 어디 뭐 사회적으로 유력하게 활동해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장애인에 대한 아주 이 절망으로 모두가 다 느끼는 그런 시기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그렇게 뭐랄까 무서울 정도로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냉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일례를 들면 70년대 제가 79년에 일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데나 그냥 장애인 시설을 지면 그냥 대충 사람들이 그런 줄 압니다. 그냥. 예.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 자기 집 주변에 들어오는 거 이거 집단으로 경험한 일이 없었어요. 예. 아마 조금 그때 경험한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인식은 낮았지만 장애인들 불쌍하다. 그래도 인식 낮다는 결국은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안 됐다. 저 사람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장애인 성공한 사람 많아. 그건 아는데 그것 아는 거라고 피부적으로 그 장애인들을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 수용하는 것하고는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뭐 장애인 시설 하나 만들려고 뭐 지역 주민한테 사정하고 애원하고 재판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아무나 했어요. 저희들도 그 경험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미나를 제가 30년에 시작함으로 인해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정말 거의 선구자적으로 자화자찬처럼 말씀이 죄송하지만 그 중에 예를 들면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지적장애인들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대부분 지적장애 아동들의 이 조기 교육을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조기 교육이란 말을 제가 들었어요. 조기 교실 해가지고 미랄 장애아동 조기 교실을 제가 81년도에 개원했는데 그때 특수교육학과가 있었지만 그 이화의 특수교육과 단국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2대 복지관 안에 학생들 실습용으로 그 학교 안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이제 주일학교 아니죠. 이제 교육시키는 소규모 한 10여 명 교육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이었고요. 예. 그리고 민간 단체로서 제가 처음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때 그 어두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가 시작했을 때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 학교 뭐 큰 건물 지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건물을 임대할 때도 주인이 그거 한다고 나머지 잘했고 밑에 아래층 뭐 사는 사람들도 장애인 올라온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예요. 얼마나 그것이 장애인을 만들기가 힘든지 저도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미랄 법인 안에 시설이 많아요. 뭐 복지관도 있고 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물론 그룹홈도 몇 개 있고, 여러 개 있고, 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또 뭐, 보호 작업장이랄지.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그 관악구에다가 한 10여 명 장애인들 근로작업장을 이제 저희가 개설했는데, 그건 말이죠. 세를 안 줘가지고, 세를 깎아다는 것도 아니고, 세를 안 내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게 지금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사람인가 정말 할 정도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부업을 하고요. 예, 그런 일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 미라학교도 그거 만들면서 얼마나 더 열악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 반대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참 지금도 아쉽고 유감스러운 것은 그때 그 학교를 기획할 때 앞장서가지고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 인근 뭐 가장 큰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 주로 성도들이 앞장서요, 성도들이. 왜? 그러니까, 참 이 교회를 다니는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한 가지는 집값 떨어지는 거 걱정하고요.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이 안 좋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거부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장애인이 들어오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장애인이 들어오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나면 이 교육상 안 좋다. 응? 아동들이 뭐 침을 해주고 말이죠. 그냥 뭐 더 우울증 생기고 그런다. 이 근거 없는 행복적인 그런 염려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은 경험으로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지자체들이요. 예.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 인근 주민들하고 그 해당 기관 이제 가정적 일할이라 이렇게 대립이 돼가지고 하면 꼭 지자체들 요즘 또 지자체가 돼가지고 이 지자체 공무원들은 10명만 봤는데도 지역 주민의 손을 들어줘요. 예. 그래도 그걸 안 따라 쏘는 것이 구청이나 이 지자체 이런 이 시가 반대를 해서 하지 말라고 말을 안 들으면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공무원 애들도 협조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울며 기가 막히로 저희도 인천의 이 김포에다가 중앙보센터 하나 개설할 때요. 정말 얼마나 참 한 3년 동안을 해냈는데 결국은 민통선안까지 들어가도 그쪽에 집을 샀는데 그것도 허용을 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것도 이제 민통선안에 오죽한 민통선안에 들어갔겠어요? 하도 세를 안 주고 살려고 그러면 지역주민이 한 10명만 전화를 해서 시에 김포스 전화해가지고 못 들어게 하면 그 사람들 선거를 의식하니까 못하게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재판하면 우리가 이래요. 그러나 재판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미라도는 재판까지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민통선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민통선은 이제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본인이 지배하는 거. 근데 이제 집이 막 밀집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200m가 다 집 한 채, 뭐 500m가 다 집 한 채, 띄엄띄엄 것도 할머니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네? 주로 이제 자녀들은 다 이제 서울로 시로 나가고. 근데 그 할머니들이 가장 이제 앞장서 반대, 그 대표 할머니가 아주 극렬하게 이끈 우리를 반대했던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가,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참 욕먹게 해요, 가끔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데, 결국은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 1억 5백에 사가지고요, 그거를 리모델링 하는데 7천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1억 8천이 들었는데, 이거를 하도 지역 중에 할머니들이 반대하니까, 몇 명 할머니들이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반대하니까, 시에서 하지 말아야 결국은 그거를 팔았는데, 안 팔리면 또 누가 사겠어요, 그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억 500에 원가에 리모델링 그대로 이제 없애고, 이제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포시에서 미안해가지고, 저기 어떤 면사무소에서 이제 하고 있는, 남은 공간에 있어가지고, 거기로 오라게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10명 모이는 주가보센터예요. 진짜 장애인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이 실수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들을 뭘 하는가. 근데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왜 우리 한국인들은 장애인 시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까? 주로 내세운 것이 아까 말한 두 가지인데 자녀 교육상 안 좋고 집값 떨어진다. 이 두 가지가 진짠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몇 교수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그런 연구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연구를 어떻게 보냐면 우선 자녀 교육이 안 좋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학교, 그런 시설이, 장애인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장애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학교를 오가고 또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하고요. 또 한 부류는 아주 그냥 심한 장애인들이 있는, 아주 지체장애인들, 휠체어 타거나 절뚝 끌고 다니거나, 또 그냥 하여튼 좀 중증 장애인들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거의 날마다 장애인을 보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집을 들어가야 되는 그 인근에 있는 중고등 청소년들하고 이 두 개를 비교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자녀 교육상 안 좋다. 그게 우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여러 번 연구에서 발표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없는 그런 장애인 시설 없는 데 있는 청소년을 보라도 장애인 시설이 있는 쪽 내일처럼 장애를 바라보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요 우선 가출을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생활 적응력이 더 훨씬 높고요. 또 사회적인 불만이 적고요. 부모에 대한 순종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들을 보지 않고 학교를 왕복하는 그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어요. 훨씬 더 탈선하고 훨씬 더 가출하는 숫자랄지 뭐 이 불평 불만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연구 분석을 했어요. 이제 성향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한결같이 이런 정리가 나와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을 뭐 태교라고 하잖아요. 태교를 시킬 때 사실은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태교라고 하면 몰랐잖아요. 저도 뭐 나이가 좀 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태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때 태어났던 세대가 훨씬 더 착해요. 예, 전체로 보면요. 훨씬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태교하고 좋은 음악만 듣고 깍두기도 반듯반듯 썰어진 것만 먹고 잘해서 그렇게 태교했던 그 아이들 요즘 어떤가요? 좋은가요? 예, 뭐 이 정도 다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내일처럼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모가 오래 한 것은 아마 침울해질 것이고 우울증에 걸릴 것이고 뭐 마음도 좀 삐뚤어질 것이고 뭐 그걸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아주 극심하게 보기 흉할 모양으로 이렇게 잘뚝거리 걸어간다면 그걸 예쁘게 보진 않겠잖아요. 네? 그 감수성이 있는 그 아이가 그 장애를 보고 좋아서 기뻐서 꽃을 보듯이 그럴 리는 없어요. 네. 그러나 사람이 꽃만 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꽃만 보면 정말 착해지겠네. 그럼 꽃밭에 살면? 안 그러잖아요. 네? 꽃만 본다고 해서 사람이 꽃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와 반대적 입장에 있는 것을 봄으로써 꽃마음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장애를 보면서 미소 짓고 꽃을 보듯이 뭐 향기로운 꽃을 보는 것처럼 기분 좋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느냐 무의식 속에서 나는 쟤보다 낫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다. 나는 쟤보다 훨씬 낫다. 나는 걸어다닐 수 있다. 이거 한 가지 차이가요. 얼마나 엄청나게 그 학생에게 자제력을 심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말이야 왜 나는 용돈을 적게 주느냐 왜 나는 이럴까 되게 청소년 때는 비교를 많이 하면서 열등감을 갖잖아. 사실은 내용적으로 열등감을 가질 일이 없는데 늘 보는 것이 좋은 것만 보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나보다 옷 좋게 입고 되게 이제 그것만 부러운 거예요. 늘 그것만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의 삶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것만 추구한 나머지 그 마음속에는 불평, 불만 이것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훨씬 자기보다 심각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장애인들을 봤을 때 비록 고개는 돌릴지라도 싫어서 좋을 리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갖는 것이 아버지만한테 한 달이면 불평, 불만을 10번 할 것을 한 번만 줄여줘요. 그 한 번 때문에 전체적인 동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가령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서도 나는 쟤보다 나은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자존감, 일종의 어떤 우월감, 이 우월감이 때로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쟤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이 그 학생들로 하여금 감수성에 예민한 그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줄여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밝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후에 불과하고 정말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도록 바라는 부모라고 한다면 이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뭘 해야 되죠? 장애인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장 찾아가고 왜 우리 동네는 장애인 시설 안